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뉴스 보면서 '도대체 저게 왜 죄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변호사로서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한번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VIP 경로설 이거 가지고 해병대 특검이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불렀다, 누구 불렀다, 압수수색한다. 계속 그런 뉴스가 쏟아지죠. 특검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경로한 게 왜 죄가 돼?'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문을 한번 제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기소가 됐고 왜 죄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구조가 나와 있냐면은 압수수색 영장. 누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냐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이 사건의 구조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일단 보고 가실게요. 자, 이 압수수색 영장 한번 내용 좀 보여주세요. 2023년 7월 31일 오전입니다. 이 경로의 내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순직 해병 사건 보고받고 이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 이렇게 경로를 해서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거 한번 얼개 보고 가실게요. 그런 식으로 이 경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종섭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임성근을 이 사건에서 뺐다는 것이죠. 이 순직 해병 사건에 이 책임이 있는 이 담당자들의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할 마음을 먹고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일단은 그 사건을 이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군내에서 사망을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이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일선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경찰로 넘기겠다는 결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다시 넘기지 마. 이첩 보류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김경환 사령관이 박정훈 그 수사단장한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기록은 경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경찰로 넘어간 기록이 다시 국방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경로가 시발점이 돼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이미 넘어간 기록을 다시 받아오는 식으로 사건 처리를 갖다가 왜곡을 하고 여기서 임성근을 빼는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 관련자들의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관련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자,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의 경로 그리고 이종섭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 경북경찰청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사건 넘겼다가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성근을 뺐다는 거죠. 이게 직권 남용이라는 게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자, 이게 한번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을 해야 돼요. 윤석열, 이종섭이 직권.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남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 내가 이첩을 보류라고 한 건 이건 정당한 지시다. 왜냐하면은 사건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할 수 있었다.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러니까 지시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 지시의 배경에 경로가 있든 분노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 직무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권한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직무 권한이 직권이잖아요.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애초에 군의 처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그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아니 직무 권한, 직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남용을 하냐. 그런 얘기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이 사건의 구조가 제1광역 광수대장 뭐 이런 사람들의 사건 이첩에 관한 직무상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 소속 수사관이라든지 경북경찰청 처음에 사건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건을 돌려받고 돌려주는 이런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의 입장은 수사 방해 없었다.
사건 기록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검토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종섭 아니 저기 이 누구죠? 임성근 뺀 사실 없었다. 그 임성근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 자체가 없고 우리는 사실 조사만 해서 그냥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거고 경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명단을 줘서 보냈고 그 명단에는 지금 임성근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수사 방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저 지금 어떤 분 지금 얘기하셨는데 최혜병 사건은 저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경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경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른 것이잖아요. 그 사건에서 그렇게 뭐 경로하고 할 것도 없이 뭐 의견 표명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경로를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더군다나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감정을 좀 심하게 건드릴 수 있는 게 그 아들을 둔 사람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의 이런 감정을 정말 결정적으로 건드린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정당화할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다만 법률적으로 따져서 이 경로가 어떻게 해서 지금 범죄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따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경로가 직권남용이 되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 이첩 보류 지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건 다시 가져와 내지는 이거 이첩하는 거 보류해 이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그래야지 이 지시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그 배경에 있는 대통령의 경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직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법률적으로 따져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직권 남용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 권한이 뭔데 남용이 뭔데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이 뭔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일부 뭐 좌파 매체나 일부가 아니고 사실 요즘 모든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경로가 죄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따져서 나눠드린 대로 그렇게 이 사건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각 단계별로 넘어야 될 허들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이 경로라는 것은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일단 경로를 했는지 먼저 따져야 되고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따져야 되고 직무 권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로가 죄가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스치카네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엮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은 직무 권한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진짜. 네. 대통령이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게 정말 만능 치트키처럼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이 행위들을 다 직권남용으로 다 엮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그런 징후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분노가 죄가 되나 경로가 죄가 되나 이걸 한번 따져봤고요. 그 다음 아이템으로 진짜 민주당의 집권당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 대놓고 협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페이스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용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원은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우리 국민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신가요? 용납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민변 변호사 아니에요. 법사위원장, 여당의 법사위원장, 법사위를 총괄하는 법사위원장. 법사위가 어느 곳입니까? 법원, 검찰, 공수처,
경찰 이런 사법기관들을 다 총괄하는 곳이에요. 경찰은 이제 행안이니까. 자, 이런 사법기관들을 총괄하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놓고 법원을 협박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법원을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특별재판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반민특위. 그러니까 일제치하 벗어나고 나서 친일 부역자를 청산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이 반민특위에서 도입했던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입니다. 특별재판부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금 특별재판부가 재판관이 16명인데 이 중에서 법관하고 변호사, 법조인은 몇 명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6명. 그리고 5명은 일반 사회인사, 그리고 시민단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16명 중에서 법조인, 그리고 그것도 변호사 포함은 6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시민사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지금 아까 그 법사위원장이 말했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고 절차고 원칙이고 다 무시하고 그냥 몽둥이 들고 때려잡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반민특위가 재판을 했고요. 반민특위에서 만들었던 특별재판부, 이걸 지금 다시 만들자는 건가요?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정말 모골이 송연한데요. 지금 스키아네님 말씀대로 정확히 보셨어요. 반민특위 저도 다 그 생각 정확히 했고요. 반민특위의 구성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사법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 일반 국민들, 성난 일반 국민의 이름으로 나서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거는 삼권 분립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삼권 분립은 개나 줘버려. 이런 재판부입니다. 이런 재판부를 지금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약에 지금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은 법이고 원칙이고 다 없어져 버리고 법원은 영장 자판기가 되고 윤석열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정말 뭐 누구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다 때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찾아봤어요. 아니 혹시 이 사람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랬지 설마 그냥 뭐 시민단체 출신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이춘석 찾아봤더니 전북 익산 출신이고 한양대 법대 나왔고 연수원 20기더라고요. 연수원 20기예요. 뭘로 법조인인 거예요. 민주당 대변인 지냈고 뭐 문재인 선대위 원내 비서실장 지냈고 18, 19, 20, 22대 국회의원 지냈습니다. 심지어 법조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장이 도대체 어떤 영장이고 왜 기각이 됐는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어떤 영장이고 왜 기각됐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이 청구한 영장 왜 기각했는지 사유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영장 법원이 왜 기각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청구가 됐냐면은 무인기 침투 작전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안 썼다. 왜 침투 작전을 했는지 어떤 작전인지 이거 제대로 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군사 작전입니다. 그것도 비밀 작전입니다. 비밀 작전에 대해서 서류를 일일이 남겨야 됩니까? 그 배경과 이 작전의 배경과 이 작전의 내용을 남겨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거는 당연히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격상. 그래서 김용대 사령관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허위를 쓴 건 맞는데 이거 비밀작전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각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고 인정했잖아요. 허위라고.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걸로 영장을 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기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유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장, 기각된 영장 보고 가시겠습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아까 그 경로 사건에서 한번 이름 나왔었죠. 모해 위증 사건. 모해 위증 죄명도 어렵죠.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이 항명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첩 보류지시 이거 안 듣고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라고 항명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VIP 경로설에 대해서 들은 적 있냐라고 물으니까 아 그런 거 못 들었다라고 한 그 증언이 위증이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쳤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구속영장을 칠 사유인가요? 사실 경로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경로냐? 막 책상 치고 소리 지르는 게 경로인지 아니면은 말없이 째려보는 게 경로인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경로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로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경로설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쳤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기각돼야 될 영장 아닙니까? 자, 판사가 뭐라 그러냐.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인정하기 어렵다. 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영장 2개 기각된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런 영장을 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 당연히 기각돼야 될 영장들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장 기각을 두고 우리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뭐 이런 한가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너네 가만두지 않겠어. 엄중히 경고해. 너네 이딴 식으로 하면은 특별재판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까 이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의 경고인 것입니다. 아, 진짜 무시무시하죠, 정말.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고 삼권 분립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징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법조계 내부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뭐 현직 판사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자기네들 지금 정권 잡았다고 이거 너무 막 나가는데 이게 문재인 때처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 문재인 때도 그렇게 오버하다가 지금 결국 정권 교체됐잖아. 이거 문재인의 길을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반응도 나오고요. 아이고 금세 또 바닥을 드러내네.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서 과연 협박이 될지 과연 판사들이 겁먹고 어머나 기각하면 안 되겠네. 큰일 났네. 특별재판부 생기겠네. 이렇게 할까요? 저는 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를 당연하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기각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고 과연 판사들이 겁을 먹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뭐 이 부분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 위험이 있어서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걸 기각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은요. 일단 이게 사실관계가 조금 안 맞아요. 긴급 체포를 자살 위험이 있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자살 위험 징후가 나온 게 뭐냐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 14일, 15일, 지난 14일,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서가 나온 것이고 이걸 아마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았을 겁니다. 자살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이렇게 자살 위험이 있으면은 바로 긴급 체포하기보다는 영장을 칩니다. 왜냐? 이 긴급 체포라는 게 진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장도 없이 법원 영장도 없이 일단 사람을 잡아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판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포영장을 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을 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치고 이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소환 조사에 응했어요.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소환 조사를 2번이나 응했다니까요. 17일, 18일 2번 나갔습니다. 근데 18일 조사까지 바꿔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게 제대로 된 긴급 체포인가? 이 사람이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기자단에 이 무인기 부분에 대한 특검 수사는 굉장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긴급 체포한 거 아니야? 너 혼나봐라 이러고 긴급 체포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자살 위험 때문에 긴급 체포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진짜 자살 위험 때문에 긴급 체포했다 그러면은 긴장하죠. 진짜 내가 이거 영장 기각했다가 이 사람 나가서 자살하면 어떡하게요.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이거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거 뭐 자살 위험 때문에 구속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기각할 만한 영장, 기각해야 되는 영장을 당연히 기각한 사건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집권 여당, 거기에 대해서 협박받는 사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앞으로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판사들 동료하고 이런 동향 같은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